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강의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공감 사회복지법제론을 교재로 합니다. 이 공감 사회복지법제론이 이제 매년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인쇄되어서 출판된 이제 그 내용 교재를 이제 내용으로 합니다. 2025년에 출간된 책은 이제 2026년 시험을 대비하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공감 요약집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사회복지법제론을 이 영상 강의를 듣는 데에는 뭐 무리는 없습니다. 이 영상 강의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지만 요약집에 있는 법제론의 내용도 기본서와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약집만 가지고 계셔도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약집은 내용이 중간중간에 좀 이제 축약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께서 이제 보충을 해주시고 또 이제 필기를 좀 해주시고 뭐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영상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제론 이제 1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4개의 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는 이제 1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 12쪽을 보시면 1장에 이제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이제 해마다 대략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문제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1장은요. 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한 챕터에 2문제면 적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시험에서 절대 틀리지 마셔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1장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얻고 출발해야 한다. 요걸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 강의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 7개년도 내지는 더 열심히 하신다면 뭐 10개년도 이상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이 1장에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다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이거 뭐 물어보는 데서 물어보네. 예, 이게 나오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 이제 그걸 느끼신다면은, 아, 1장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점수를 확실히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1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이고요. 사회복지법이란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시험에 최근에 이제 3번이나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헌법상의 생존권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사회권은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쪽에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이요.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보장법은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는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이걸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때 이제 사회법이란 뭐냐? 14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정의가 나옵니다. 사회법이란 개인주의적인 법의 원리, 즉 사법의 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는 사회법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 간 생활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경제생활과 노사관계를 규제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법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 말고도 노동법이라든지 경제법 등이 있습니다. 자, 15쪽에 보시면 이제 공법과 사법에 대한 정의를 이제 보충해 놓고 있죠.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헌법과 형법 그리고 행정법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사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과 상법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사회법을 얘기할 때요. 개인주의적인 법의 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시민법의 원칙
원칙이 존재하다가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이 시민법의 원리에 수정이 가해져서 이제 사회법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시민법을 한번 보죠. 15쪽에 이제 시민법 위에 있습니다. 시민법은 근대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 요소로 합니다. 근대 시민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영국이라든지 미국 또 이제 프랑스 이런 곳에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기 이르르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등장한 법 그리고 이 법에 반영된 원칙이 되겠는데요. 결국에 이제 시민법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 타동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15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민법의 3대 원칙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고요. 이것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사적 자치의 원칙, 이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의 원칙, 이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소유권 절대의 원칙, 우리 책에 설명이 나와 있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 이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 관계를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렇듯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죠.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에 책임을 지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기출이 그 15쪽 중간에 나와 있죠. 구회 시험 때 이러한 지문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가입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반된다. 맞죠?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해서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죠. 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이제 강제 적용이 됩니다. 즉 의무가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적자치의 원칙, 즉 계약자의 원칙과 위배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보험에 강제가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위험분산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료보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결국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계약자의 원칙이 어느 정도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관련 기출에 나오는 이 구회의 지문,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가입은 계약자의 원칙과 상반된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5쪽에 이제 사회법을 보겠습니다. 사회법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15쪽의 밑에서 6번째 줄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계급 간 불평등이 커지면서 시민법의 원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계급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전통적인 계급 구분, 즉 자본가와 노동자 내지는 자본가와 근로자 또는 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예컨대 불평등한 개인 간에 적용되는 계약자의 원칙은 오히려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상황을 악화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법의 원칙에 수정이 이루어진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회법은 형식적인 평등관에 바탕을 둔 근대 민법, 즉 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초래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16쪽으로 넘어가서요. 시민법의 원칙이 각각 사회법에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즉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이 되고 또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 자기 책임의 원칙은 이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이제 수정이 돼서 등장하게 되죠. 자, 먼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16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일부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 이런 게 이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 나의 소유권이 너무 부당하게 제한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너무 부당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회법의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제 더 많은 어떤 그 서민들과 중산층의 이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익을 위해서 일부 이제 그 소유주들의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으로 많은 예로 언급이 되고 있죠. 최저임금제도는 근로계약 시 임금액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계약자의 원칙을 수정 보완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 공정의 원칙이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자리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급이 5,000원인 이런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그냥 희망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용자와 이 아르바이트생 간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건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너무 낮은 시급으로 계속 이 근로계약이 형성되다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고, 너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시급 이를테면 만 얼마, 대략 시급 10,000원 이하의 이러한 근로계약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는 위배가 되지만 소위 사회법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쪽의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무과실책임의 원칙 또는 무과실책임주의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산재보험에서 이게 등장을 하죠. 이미 정책론에서 배웠습니다. 자,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16쪽에 맨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복습하는 데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17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먼저 이제 그 법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법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부터 보죠.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법보다 더 이제 구체화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특별법이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항,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이다. 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어떤 사안에 대하여 특별법과 일반법에 각각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특별법을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특별법인지 혹은 일반법인지는 비교 대상이 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비교되는 법들에 따라서 그 어떤 법이 특별법인지 일반법인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장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사회보장이 가장 큰 개념이고, 여러분들 뒤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이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이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보다 이제 특별법적인 이러한 그 상대적인 지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 아동복지법이 특별법이므로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사업법, 결국 이제 사회복지사업의 하나가 아동복지법상 사업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을 비교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고 아동복지법이 특별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용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있고 아동복지법에도 있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반영된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체법과 절차법입니다. 실체법이란 권리와 의무의 실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게 결국에 이제 수급권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 이게 이제 실체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절차법이란 절차법이란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이 침해당했다. 그럼 이렇게 나의 수급권이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들을 규정한 것이 바로 절차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7쪽의 바로 밑에 관련 기출에 보시면 13회 때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사회 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에 이제 많은 경우에 실체법적인 내용도 하나의 법에 들어가 있고 또 같은 법에 보면 절차법적인 내용도 일부 수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 신법과 구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쉽죠. 새로운 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옛구.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자, 신법은 새로 제정한 법이고 구법은 예전에 제정한 법이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줄입니다. 즉 17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 있으면 비록 구법이긴 하지만 특별법인, 즉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13회 때 기출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행법과 임의법을 보겠습니다. 강행법, 강행법규라고도 하고 강행규정이라고도 합니다. 강행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강행규정은 조문에서 주로 뭐뭐 하여야 한다로 표기가 됩니다. 자,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되게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그 조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는 강행법규, 즉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기본재산을 매각한다? 이거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위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쪽의 세 번째 줄. 강행법이 아니라 이번엔 임의법을 보겠습니다. 임의법은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규입니다. 당사자가 법규와 다른 의사를 가질 경우 법규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18쪽 위에서 7번째 줄이요. 임의 규정은 조문에서 뭐뭐 할 수 있다로 표기됩니다. 뭐 이런 거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장애인 복지법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교재를 한번 보면요.
장애인복지법 말고요. 아동복지법을 한번 볼까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많은데. 자,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234쪽? 뭐 이런 거 234쪽에 그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아동 정책 영향 평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234쪽에 이 아동 정책 영향 평가 관련해서 위에서 한 9번째 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이게 이제 아동 정책 영향 평가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시면 이 조문은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임의 규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235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임의법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 법원 같은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18쪽의 위에서 9번째 줄 법원의 정의를 보시죠. 영어로는 이제 source of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은 이제 근원 원자죠. 그래서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이 되겠습니다.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고, 불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대비하시려면 성문법원에 뭐가 있는지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즉 성문법 또는 성문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성문법원으로는 지금 이제 6가지가 써 있죠. 첫 번째 헌법, 두 번째 법률,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다시 조례와 규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6번째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렇게 성문법원을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9회부터 기출 분석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8회까지는 시험이 비공개였고 이제 9회부터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9회부터 이제 기출 분석이 지금 실려 있는데 지금 이 성문법원 같은 경우는 10회, 13회, 19회, 20회, 22회, 23회 특히 최근에 거의 뭐 매년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문법 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7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살펴봤던 그 성문법원을 하나씩 차례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회복지법의 가장 위에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헌법이 되겠습니다. 헌법이란 이제 국가의 근본법 또는 이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쪽에 이제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전문과 그다음에 이제 본문의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등의 표현과 같이 이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당연히 이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또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34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가 나와 있는 것인데 헌법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등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물어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즉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권을 이제 논하기에 앞서서 최고의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게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즉 19쪽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나와 있는데 22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침의 행복 추구권은 헌법의 최고 가치이자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기본권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7회 시험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유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평등권은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다른 기본권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죠? 또한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평등권에 대한 대표적인 헌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0쪽입니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권.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법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률은 이제 성문법원의 그 위계로 보면 헌법 다음에 위치한 이제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법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는요. 바로 이 법률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입법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입법 과정에서 그 각 문장들의 기출 표기만 보셔도 10회, 14회, 16회, 18회, 19회, 22회, 23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입법 과정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요거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입법 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헌법의 이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먼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여성가족위원회 또는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이제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체계 작구 심사, 즉 이게 이제 법안으로서 문법적으로 뭔가 틀린 내용이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자,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순조로운 입법 과정인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바로 20조 밑에서 7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자, 대통령의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법률안을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게 이제 통과 기준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 숫자. 이게 이제 여러분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다 보시면은 감이 오시겠지만 숫자를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숫자 아시겠죠? 그래서 뭐 20일, 뭐 또 뭐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1쪽의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있는데,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때 이것도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쪽의 중간에 보시면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성문법의 위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그 밑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령입니다.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뭐 법률을 이제 나중에 법률 여러분들 조문을 계속 읽어보실 텐데, 의외로 법률 조문이 조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시행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명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아하, 명령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정한다. 정리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든다. 아시겠죠? 이때 그 정부의 행정기관의 급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명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죠. 자, 21쪽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으로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즉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대통령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1.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2.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한 가지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21쪽 맨 밑에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은 총리령,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은 부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은 법률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업법 밑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밑에 이렇게 명령이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회복지 정책들을 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명령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령과 부령도 각각 대한민국 헌법의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명령을 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시험에서 만약에 직권으로 명령을 발할 수 없다,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왜? 헌법에 직권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지금 바로 밑에 관련 기출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네요. 10회.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발할 수 있다고 지금 방금 전에 헌법 95조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법원, 즉 자치법규를 보겠습니다. 헌법 밑에, 법률 밑에, 명령 밑에 자치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쪽의 자치법규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과 명령을 이제 포괄하는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자치법규의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공부했던 헌법과 법률과 명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강제력,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특별시 의회가 만든 법으로서 서울시에서만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뉜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고,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써놨죠. 그 다음 규칙은 누가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법률과 명령의 지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그 다음에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들듯이, 조례는 지방의 의회, 지방의 국회, 즉 지방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지방의 행정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시도의 조례와 규칙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규칙에 우선하고, 그리고 조례는 규칙에 우선합니다. 아시겠죠? 조례는 규칙에 우선한다. 그리고 같은 조례를 할지라도 보다 큰 지방에서 만든 조례,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즉 시도의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즉 시군구의 조례에 우선한다라는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라고 해서 그 지방자치법 30조의 내용, 이거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시겠죠? 자,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22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된, 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 범위입니다. 자, 23쪽으로 넘어가서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합니다. 요거 방금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시험에 5번이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주민들에게 뭔가 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들, 우리 책에는 침익적 내용, 이를테면 이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에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법률에서 이러한 내용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이 있어야 이렇게 이제 침익적 내용을 조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달리 사회복지에 관하여 수익적인 내용, 즉 뭔가 시민들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은요, 23쪽 맨 밑에 있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다루겠습니다. 국제법은 이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사회의 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쪽의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법으로는 각종 조약들이 있고요. 즉 국제기구에서 만든 각종 조약들이 있고요. 또
양국 간에 이제 합의한 사회보장 협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국제기구가 만든 조약을 볼 텐데요. 이 조약은 아니지만 유엔에서 만든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선언은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수많은 국제 조약의 바탕이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4쪽에 세계 인권선언을 보시면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제법은 아니다. 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보편적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첫 합의이자 이후 등장한 다수의 인권 관련 국제법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비하신다면 이 세계 인권선언은 누가 만들었다? 유엔이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다? 1948년에 만들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만든 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국제노동기구가 1952년에 만들었고요. 이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은 사회보장의 9가지 부문, 즉 우리 교재에 써 있죠.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인데요. 이거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담아놓은 이러한 조약을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아직 미가입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인권규약입니다. 국제인권규약부터는 이제 유엔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인권규약은 이제 A 규약이 있고 B 규약이 있는데요. 이 A 규약은 뭐라고 부릅니까? A 규약은 여기 이제 그 정식 이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66년에 채택이 되고 1976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A 규약과 B 규약을 합쳐서 국제인권규약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1990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이제 이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국제법으로서 강제력이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데 반하여 A 규약과 B 규약은 이건 국제법입니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규약에 가입한 또는 이 규약을 비준한 이러한 국가들은 소위 이 국제인권규약을 마치 국내법처럼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 A 규약이라는 건 뭡니까? A 규약은 모든 사람에게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 주로 이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국제법이고요. B 규약은 이제 기본권, 그러니까 즉 생명권,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주로 이제 시민적, 정치적인 기본권,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명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유엔에서 만든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자, 원래 이제 풀네임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죠.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자, 이 협약에 4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그 다음에 아동 의견의 존중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협약에 나타나는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그리고 참여의 권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가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유엔에서 만든 조약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하는 게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물론 유엔에서는 이거 말고도 많은 조약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금 주요한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6년 유엔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이 있고요, 본문이 있고요, 또 선택 의정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제 협약을 비준했는데 선택 의정서에 한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다가 2022년이 되어서 선택 의정서도 비준을 하였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제법의 두 번째로서 사회보장 협정을 지금 읽지 않고 넘어가서 사회보장 협정 다시 한번 되돌아오겠습니다. 24쪽의 위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요.
사회보장협정이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여 주로 양 당사국 간 체결하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보시면 이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자, 미리 한번 국민연금법 제127조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12회 시험을 한번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이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법을 선택하셔야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규칙이 나옵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주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행정규칙에는 26쪽에 보시면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습하시는 걸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쪽에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회권을 보겠습니다.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 하나죠.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회권은 그 법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 프로그램 규정설 그리고 법적 권리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규정설은 이 사회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순히 입법 방침, 즉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을 만드는 그러한 방침을 제시하는 기능 정도만 가지는 것이 사회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프로그램 규정설은 사회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입법 방침을 제시하는 성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학설에 따르면 헌법의 사회권 조항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 등에 관한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당했어요. 인간다운 생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거든요. 국가는 나한테 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권리설. 이것은 사회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견해로서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되 이 사회권이 법적 권리이지만 추상적인 권리다라고 한다면 추상적 권리설이고요. 이 사회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구체적 권리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우리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교과서에는 요 이제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9회 이후 시험부터는 언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뭐 가볍게 요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회권이 이제 쓰여 있는 실제 헌법 조항입니다. 사회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꼭 하나만 고르자면 바로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34조야말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27쪽의 그 기출 분석을 보시면 9회, 11회, 14회, 17회, 18회, 20회, 21회 거의 뭐 2년 경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동그라미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1항이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동그라미가 없으면 1호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가나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체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1이라는 것은 1항입니다.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27쪽에 보면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그리고 5항의 법률, 요걸 이제 진하게 볼드 처리를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키워드들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화면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권이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 헌법 제35조는 환경권과 주거권, 헌법 제36조는 모성보호와 보건권입니다. 이 부분들도 시험에 이제 돌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헌법에 보장된 이러한 사회복지 권리는 사회권이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차원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이러한 이제 사회복지 권리를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28쪽부터 29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 우리가 다른 교과서에서는 사회복지 수급권,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이라고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란 사회복지의 개별 법률에 따라, 그렇죠, 법률에 따라, 이 법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사회보장 수급권이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바로 이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법적 정의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29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에는 세 가지의 규범적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체적 권리, 두 번째로는 수속적 권리, 세 번째로는 절차적 권리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이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교과서를 보시면 거의 모든 교과서가 다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실체적 권리란 헌법의 사회권을 구체화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속적 권리란 사회보장 급여의 청구권, 앞서 말씀드렸던 청구권이라는 것은 실체적 권리죠. 이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속을 이제 수속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속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신청 절차입니다. 급여 신청, 자산조사, 급여 결정, 급여 실시 등 일련의 급여 신청 절차를 이제 수속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권리가 수속적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권리라는 것은 나의 이제 청구권이 소위 이제 침해당했을 때, 권리 구제와 관련된 그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책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장의 마지막은 권리 구제입니다. 자, 30쪽에 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본 개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바로 이 권리구제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이 권리구제의 절차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사회복지법, 즉 사회복지 개별 법률에도 각각 권리 구제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회보험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1쪽이 아니고 32쪽의 맨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31쪽과 32쪽에 나온 사회보험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요약한 건데요. 이 32쪽과 33쪽에 걸친 표를 보시면, 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5대 사회보험이 나와 있죠. 5대 사회보험에 만약에 내가 청구권이 침해가 됐다. 그러면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이 권리구제라는 것은 2단계로 걸쳐서 또는 2차에 걸쳐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2번 권리구제를 밟을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권리구제, 즉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이런 것들은 그 행정기관에서 한 번 더 재심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이제 행정소송보다는 신속합니다. 근데 행정소송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법적 싸움입니다. 법정으로 가서 이제 다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권리구제, 넓게 보면 이제 행정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권리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부, 행정기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적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보다는 보다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점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법에 따른 권리구제로 돌아가 보면 이 표를 우리가 지금 표를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건강보험을 빼고 나머지 4대 보험은 1단계의 권리구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심사청구입니다. 그죠? 심사청구.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만 1단계 권리구제의 이름이 이의신청입니다. 요게 또 독특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단계의 권리구제를 보시면, 즉 2단계라는 것은 1단계의 권리구제 그 결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이제 2차로 또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보험에서는 재심사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건강보험법만 심판 청구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또 외워두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31쪽부터 줄글로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줄글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습을 하시면 되고 핵심만 또 한번 찍어드리면 32쪽의 그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는 주로 이 사회보험공단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권리구제는 이제 중앙정부 부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의 경우에는 1단계 권리구제라고 할 수 있는 심사청구를 어디서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죠. 혹은 우리가 사회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는 거 정책론에서 다뤘는데요. 이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서 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시면 바로 뭡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심사청구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1단계의 심사청구는 주로 이제 사회보험공단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1단계 심사청구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2단계 재심사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부처에서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2단계의 권리구제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2단계의 권리구제를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법에 따른 권리구제는 주로 이제 그 이름이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34쪽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요한 공공부조로서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한번 주목을 해보면 1단계의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이제 교육급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의 이의신청은 이제 급이 높아져서 이제 중앙정부부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군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책으로만 한번 보면요. 사회서비스법에 따른 권리구제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지는 않았고 9회, 10회, 11회, 19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법에도 이 권리구제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걸 다 책에다 실을 수는 없고 이제 주요한 것만 좀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1단계의 권리구제가 이의신청 그리고 2단계로는 행정심판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경우에는 1단계가 심사청구, 1단계 권리구제만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복지법, 우리가 이제 풀네임은 길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죠. 이거는 이제 1단계는 심사청구, 2단계는 재심사청구 이러한 권리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별 법률에
만약에 이러한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권리구제를 밟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일반적인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권리구제의 내용은 바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죠.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구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급여를 신청했는데 내가 그 급여 신청으로부터 탈락했습니다. 내가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청문입니다. 이 35쪽에 청문을 보시면 정의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문은 시험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11회 때 나왔고 13회 때 나왔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사회복지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법인 내지는 시설의 뭐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 사회복지사의 뭐 자격 박탈과 같은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에 앞서서 청문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생각보다는 꽤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1장은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실력 점검 그 다음에 39쪽에 OXOS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025년에 출간된 우리 교재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법제론 같은 경우는 362쪽부터 동형 모의고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회 시험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1장의 내용은 이 동형 모의고사 362쪽에 세 문제 1번, 2번, 3번이 1장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까지 꼭 풀어보셔서 우리 공감 사회복지법제론 교재 120%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장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